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이렇게 했네. 그럼 여기가 지금 가정이라든가 전제사항에는 우리가 물결을 쳤었고, 그러면 파손됐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자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쳐야 할까라고 했네. 여기가 출제 요소인데 요게 이제 우리의 출제 요소입니다. 자, 수능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죠? 어떤 질문형 제시문이 뜨면 질문형 제시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쳐야 할까 이러면 당연히 어디가 포인트냐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 대답이 요 놈의 포인트입니다. 이 글의 포인트야.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세입자와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하니? 그러면 요거 누가 고쳐야 하는지 그 대답을 찾아줘야 돼.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민법전에 법조문에 의하면 있네. 다시 법조문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네. 여기도 출제 요소인데 A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A에 의하면 하면 요 A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의 어떤 사실, 견해, 얘의 견해, 그 다음에 주장, 그 다음 의견입니다. 의견. 그래서 이건 주로 어디에서 잘 이용하냐면 인문지문에서 잘 이용합니다. 이놈들은 어디? 인문지문에서 활용을 해. 인문지문에서 활용합니다. 여기서 주로 활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그 소크라테스의 견해는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의 견해는, 법조문의 주장은 이 얘기야. 그러면 법조문에 의한다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한 의무를 진답니다. 그러나 그러면 여기가 늘 우리들의 출제 요소죠. 출제 요소는 여기죠. 차이를 드러내려면 차이를 드러내게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그럼 민법에 나온 법조문에 의하면은요,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요게 두 번째죠. 뭐냐면, 자, 스스로 해결한다는 계약을 계약서에 포함한대요.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뭐냐면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대요. 그럼 요거겠네. 법조문이 요 놈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포함한다고 했죠? 계약서에 포함한 게 요 놈이겠네. 그러면 요렇게가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법조문에 표시한 것과 계약서에 스스로 표기한 거 있죠? 이 두 개가 차이를 줬네. 그럼 우리는 읽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해 내야겠네. 그러면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바로 뭐였냐면 법률의 규정이 뭐였냐면 요 놈이었죠. 그게 바로 요 놈이었죠. 요게 법률의 규정이었죠. 법조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이랍니다. 계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스스로 했던 계약서에 썼던 이거겠죠. 이것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돼야 할까라고 해서 다시 이놈이 뭐랬어? 물었죠.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은 없을까라고 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 질문, 물음의 형태의 제시문들은요. 질문형 제시문은 다시 어떻게 했어? 출제 요소는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했죠. 그러니까 요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네. 그럼 우선 적용돼야 하는가? 얘일까? 이걸 찾아야 되고요. 법적 불이익은 얘가 있냐? 얘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는 지금 요 두 개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단락 해볼게. 자, 첫 번째 단락에 A가 묶였으니까 문제가 하나 독립되는데요. 문제 보시면 참고하여 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풀 수는 없어요. 풀 수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 볼게. 두 번째 단락 볼게. 자, 사법이 나왔나봐. 그러면 사법이네. 그럼 다시 법이네. 법지문이래요. 법지문의 출제 요소입니다. 요거는 어느 지점을 잘 봐야 하냐면 첫 번째 법의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을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법이 성립될까?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법의 특수한 범위, 특수한 적용이 있을 거야.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있다면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네. 이렇게 세 개가 포인트네. 첫 번째는 성립 요건, 두 번째는 범위. 혹시 특수한 적용이 있다라면 여기까지. 이게 법지문에 읽어야 할 지점이네. 그러면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된답니다. 오호, 그럼 찾았다. 법지문에서 필요한 거네요. 요게 뭐야? 사법의 어떤 적용 범위죠. 요게 바로 적용 범위가 되겠네. 그러니까 사법은 어디냐면 개인과 개인 사이래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언급할 거냐면 이거 이렇게 바꿀 거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사법인데 개인에다가 회사를 연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야, 이거는 사법의 영역이다. 자꾸 이렇게 약 올릴 거야. 그럼 아니야. 법의 성립 요건은 뭐라고 했냐면 개인과 개인이라고 했거든요. 개인과 회사 또는 회사와 회사 이러면 사법의 영역이 아닌 거야. 이게 어딘가의 문제를 활용할 겁니다.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이 법의 영역은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이 글의 핵심 제재라고 그랬죠. 그죠? 핵심 소재고. 그래서 우린 그냥 네모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답니다. 그러면 사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이런 거네.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작은 따옴표로 묶었으니까 이름을 설명하겠죠. 이게 뭐냐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그러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군요.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네. 이건 뭐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네요. 따라서 다시 여기 출제요소입니다. 따라서는 인문사회지문에서는요. 따라서는 이렇게 읽자고 아예 정리하면 이렇게 읽자고. 그러면 뭘 정리하고 싶으냐면 그 따라서 위에 있는 단락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요만큼을 정리하면 요거를 정리하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다시 정리하면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답니다. 이거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죠? 누구에게 먼저 되냐 했잖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네요.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뭐라 하냐면 계약 내용이 누가 우선인지 물었고요. 두 번째는 불이익은 없는지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은 찾았습니다.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법조문이죠. 여기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얘는 법조문이죠. 법조문에 있는 것인데 그거와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스스로 자유롭게 체결했죠. 자유롭게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우선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한 거냐면 스스로 자유롭게 체결한 얘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을 임의법규로 한답니다. 그럼 임의법규 작은 따옴표니까 역시 임의법규 네모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렇다고도 어떻게 써?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하는 거래요. 이걸 임의법규래요. 임의법규는 뭐냐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답니다. 이걸 임의법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법에 임의법규라는 게 있나 보죠. 다시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다입니다. 그럼 사법은 임의법규이다입니다. 다시 여기 출제요소를 찾아볼게요. 여기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했대요. 원칙적으로라고 했다면 어딘가에는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원칙적이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원칙적이지 않은 것이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야. 그쵸?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야? 사법은 임의법규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이런 식이야. 그러면 주 초점은 어디냐면 여기에 초점을 둬라고 했죠. 여기에. 그죠? 이런 비슷한 것은 뭐야? 비슷한 건 일반적으로 이런 말 나온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하면서 설명을 쭉 해요. 이 말은 어디에 가면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다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어디를 잘 봐라. 일반적이지 않은 걸 잘 봐주세요. 이렇게 글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초점을 두라고. 자,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그럼 다시 원칙적으로 잘 좀 알겠죠?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대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자, 원칙적으로 이 말은 뭐야?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대요.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거네. 그러면 원칙적이지 않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간혹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포인트를 둬서 읽어내셔야 합니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은 이것에 해당된답니다. 이것에 해당되니까 바로 뭐야? 임의법규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럼 임의법규가 뭔데?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은 거죠. 그게 뭐냐면 임의법규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수선 의무 조항이 거기에 해당돼요. 이런 얘기네. 자, 다시 이번엔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한다면, 그러면 어긋나게 계약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써볼까? 계약을 한다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이랍니다. 그러면 같다니까 이렇게겠죠. 법적 불이익이래요. 그게 뭐냐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법적 불이익이라고요. 그것이 있거나 하나 더 있네.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다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예외적인 경우가 뭐였냐면 법적 불이익을 받고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면 이 말은 어딘가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예외적이지 않은 게 있죠. 예외적이지 않은 것이 있겠죠. 어딘가엔 예외적이지 않은 게 있네? 그러면 예외적이지 않은 것은 뭐라고 했어? 뭐겠어? 법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얘는 없는 거죠. 법적 불이익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도 않겠지. 됐니? 일반적이지 않은 거니까, 예외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럼 이게 자꾸 우리가 출제 요소로 있는 건 계속 얘기했습니다. 출제 요소는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하다가 그럼 그 말에는 뭐야? 예외적이지 않은 게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자,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한다라는 건 얘가 바로 뭐냐면 임의법규라는 거야. 얘가 임의법규겠죠. 아까 얘기했던 임의법규입니다. 그러면 임의법규는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써? 법적 불이익이 없고 계약의 효력을 부정되는 경우는 없는 거지. 그치? 맞냐? 다음, 우선 그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잖아. 우선이란 말이 있다는 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얘기지. 예외적인 경우의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은 있어요. 하지만 법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둔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이 뭐냐면 단속법규랍니다. 아하, 그럼 단속법규의 개념이 있네요. 단속법규는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둔답니다. 아,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죠. 법적 불이익을 받아요? 물어봤잖아. 우선 적용하는 게 뭐요가 1번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법적 불이익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답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보면 자, 우리가 좀 얘기하는 건 예외적인 것에 1번, 예외적인 1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단속 법규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요. 단속 법규는 어떻게 하냐면 법적 불이익은 있대요. 법적 불이익은 있어요. 하지만 효력 자체는 인정하자. 효력은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속 법규래요. 이게 1번. 자,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기 거를 팔지 못하나 봐. 남의 거는 팔 수 있지만 자기 걸 못 팔아 봐. 그러면 따라서 나왔으니까 이건 정리하면 이런 얘기겠죠. 그럼 뭘 정리할까? 요것은 요 앞에를 정리하겠죠. 이만큼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정리를 하겠죠. 사실은 여기만 정리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단속법규라고 했으니까 단속법규가 뭐라고 했냐면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없다며.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따라서 기업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어떻겠어요? 법적 불이익은 있겠지만 효력 자체는 인정해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공인중개사의 벌금은 부과된답니다. 벌금은 부과됐다. 이게 뭐야? 법적 불이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 자체는 유효랍니다. 효력은 그대로 있다며. 맞네. 그러니까 법적 불이익은 받을 수 있지만 효력은 인정한답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한자가 나왔네요. 하지만 여기 설명을 잘 줬어요.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 급부다 라고 했죠.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을 급부라고 한대요.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공인중개사의 급부겠죠. 얘의 급부겠죠. 그래서 얘가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야.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하냐? 대금을 지급해야 한대요. 그러면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는 건 고객의 급부겠죠.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 계약이 성립했죠.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네. 오케이. 다음 네 번째 거. 한편 나왔군요. 아까 우선 하니까 1번, 한편 하니까 이게 두 번째 거였죠. 그러면 여기 다시 정리하면 예외적인 거에 두 번째 거란 얘기입니다.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뭐뭐뿐만 아니라면 두 개 플러스 시키죠.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 한다고 했죠. A뿐만 아니라 B 한다라면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요거와 요걸 치라고 했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시험 문제는 자꾸 여러분 어떻게 약을 읽을 거냐면 A와 B가 다 있어야 되는데 A만 있다고 한다든가 B만 있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약 올릴 겁니다. 즉 법적 불이익도 있고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써요? 의무가 없겠죠. 계약이 없으니까.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얘가 뭐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의무가 부정되겠죠. 오호.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법규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강행법규군요. 강행법규를 얘기하나 봐. 얘는 뭐하냐면 법적 불이익은 있어요. 있고 당연히 있고 뿐만 아니라니까 얘는 효력이 부정된답니다. 두 가지군요. 두 가지 다 있네. 그러면 수능은 출제하기 좋네요. 두 개를 비교해서 차이가 생기면 그놈을 출제한 다음에 그럼 단속법규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역삼각형을 읽으면 서로 간에 차이가 생기지. 가장 큰 차이는 뭐야? 공통점이라는 것은 법적 불이익이 생긴다는 건 얘들은 공통점. 자, 그 다음에
효력은 인정되는 게 단속법규라면 얘는 효력이 부정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차이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은 항상 출제 요소죠. 찾았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요,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호. 자, 얘는요, 급부 요구가 안 돼요. 왜냐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서 계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급부가 안 돼요. 그죠? 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다시 부당 이익이랍니다. 잘못된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라며요. 그러면 때문에가 있으니까 A 때문에 B 하죠.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죠. 그럼 뭐야?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얘가 원인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겨? 반환해야 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같네.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답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바로 뭐야? 위에 거 반환을 청구하는 요거죠. 자, 의사와 예를 들어서네요.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라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랍니다. 이 강행법규의 예를 들어줬네. 그게 뭐냐면 병원은요, 의사와 의사끼리 동업해야 한대요. 근데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업은 허용하지 않는데요. 의사와 돈 많은 사람의 부자와 결합한 병원이는 없다고요. 병원은 뭐냐면 의사와 의사끼리만. 따라서 다시 출제어 전에 정리하면 이겠죠? 요 따라서가 정리하는 건 요쪽을 정리하는 거죠. 여기를 정리해 보면 요거죠.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대요. 왜냐하면 얘는 뭔데요? 지금 강행법규군요. 강행법규니까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늘 출제여서죠. 그죠? 다만 아까 법지문에서 봤을 때는 특이 지점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 범위가 있고 특이한 지점이 있다고 그랬지. 그게 이제 다만 조항입니다. 어떻게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다시 5번째.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랑 반대겠죠. 앞에는 인정된다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일부 예외적인 게 또 있다는 얘기죠. 그 예외적인 게 뭔데? 급부의 내용이 위조 지폐 제작처럼이니까 같죠. 이것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었다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면 첫 번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A죠. A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된대요.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된대. 얘가 B죠.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 하면 읽을 때 다시 플러스하고 얘와 얘지요. 그죠? 효력도 인정한데 반환 청구도 못해. 다음 마지막 6번째 단락. 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이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정당한 입법 목표가 뭐냐?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랍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개입할 수 있대요.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비례 원칙이래요. 비례 원칙은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래요. 그럼 여기다 보조사가 쓰였죠. 그러면 여기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라는 건 이래서는 안 되죠. 뭐죠?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또는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저거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라. 이게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으로 인해 그러면 다시 A로 인해 B 하는 거죠. 그죠? A가 원인이고 A로 인해 얘가 원인이고 그럼 원인이 뭐겠어? 이거죠. B의 원칙. 이것이 이거니까 이가 이거니까 얘가 원인이죠. B의 원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다고요. 즉 어떤 사람은 10만큼 제한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9만큼, 어떤 경우에는 8만큼 제한할 수밖에 없대요. 됐니? 자, 그러면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이건 뭐냐? 자,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이죠. 우선 적용되는 거 어떻게 써요? 계약 내용에서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고 그랬죠. 아까 질문의 답 첫 번째였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죠? 질문이 뭐였냐면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누가 우선하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이익이 있냐? 물어봤잖아. 여기 있잖아. 다음,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자유계약 원칙에 부합한답니다. 부합한다는 건 더 잘 들어맞답니다.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에 더 잘 맞는 게 뭐냔 말이야. 단속법규는 제한하지요. 그죠? 법적 불이익을 주고 얘는 법적 불이익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자유롭지요. 자유롭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금 봤죠?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죠? 개인에 따라서 10만큼 제한할 수 있고 9만큼, 8만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답은 이놈이네.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충분하네요. 강행법규로 개입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지요. 왜냐면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걸로 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을 해야 되니까 단속법규로 해도 충분하니까 하지 마라. 오케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언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반사회적인 것을 한다라면 저 이득 반환 청구권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랬지. 위조지폐.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다음 기억과 니은이네. 비교하는 거 나왔네. 기억이 뭐였냐면 요게 아마 단속법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강행법규입니다. 차이를 드러내서 설명했으니까 차이를 드러낸 시험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단속법규라는 건 뭐냐면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불이익을 있지만 효력은 인정. 그죠? 얘는 강행법규는 어떻게 써요? 효력도 인정하지 않죠. 그죠? 얘는 뿐만 아니라가 얘잖아.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는 공통점이죠. 둘 다 법적 불이행은 있지요. 얘는 법적 불이행은 받지만 효력 정지는 안 되지. 법적 불이행, 효력 정지까지. 1번이 공통점.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뭐겠어? 바로 이건 니은에 대한 얘기죠. 예.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상 이익은 반환해야 한답니다. 얘는 계약에 성립하죠. 그러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을 반환하는 건 니은입니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대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건 역시 니은만 해당되죠. 단속법규는 인정돼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고요? 무슨 소리야? 이 둘 다 사법의 영역이죠. 둘 다 사법이니까 둘 다 결정할 수 있다죠. 그렇다면 공통점이지만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공통점 차이점 찾기 이전에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자. 자, 농지를 빌려 쓰는 A와 주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합의했으니까 얘는 뭐야? 임의 법규네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사법이 성립했네요. 농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이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부과됐다고 했으니까 법적 제재를 했네요.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획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랍니다. 무효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강행법규네요. 그죠? 무효할 수 있는 건 강행법규죠. 그 다음에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득 반환 청구권이 사용됐군요.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대요. 오케이. 임의법규,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사법의 영역에서 했지만 강제 법규를 동원해서 국가가 개입했군요. 그럼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이니까 사법의 영역을 받겠죠. 무슨 소리야? 사법이죠. 개인과 개인이니까.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는 거 아니죠. 이것이 효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농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한 겁니다.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규제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부족하니까 조금 더 했죠. 그게 뭐냐면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한 강행법규를 이용한 거죠. 개인에 따라서 국가의 입법 목적에 건드리면 그것에서 더욱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었죠. A가 농지를 빌려서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려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어겼으니까 돈을 부당 이익이기 때문에 넘기라고 했잖아. 그죠? 요놈은 위조 지폐와 같은 비도덕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다음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하니까 반환하라고 했겠죠. 자, 그 다음 거. 문맥상 A와 비슷한 걸 찾아보랍니다.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의 의무를 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의무를 지는 거죠. 그죠? 의무를 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의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걸 진다라며 얼른 눈에 보이죠. 그죠? 신세 지긴다. 그 다음에 원수를 진다. 배낭을 진다. 부담. 의무나 부담을 져야겠군요. 그러면 뭐겠어? 5번이겠네요. 문맥적 의미는.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가서 한 문제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요 놈 볼게요. 그럼 자, 위클 참고할 때 A에 대한 거래요. 자,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법률 조항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는 게 맞지요. 그죠? 오케이.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어요. 없어. 맞아. 사법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건 불이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 맞았죠.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한다고 그랬죠. 틀렸고요.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그죠? 원래 계약, 자유계약이니까 계약한 거에 따르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죠? 이미 법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좋아요.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거지 일반적인 이런 내용은요 허용하지 않는구나. 됐나? 됐다.